안녕하세요. 노후톡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들 준혁이는 내 하나뿐인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뜬 뒤 나는 오로지 아이 하나 바라보며 살았어요. 오전에는 식당 일, 오후에는 시장 청소, 밤에는 옷수선까지 하며 입에 풀칠하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한 번도 그 애한테 힘들다는 소리를 해본 적 없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는 곱게, 바르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준혁이는 그런 저를 누구보다 잘 알아줬어요. 고등학교 때 졸업식 날 친구들 다 부모 못 오셨다는데 준혁이는 저를 꼭 붙잡고 말했어요. 엄마, 내가 꼭 엄마 편한 날 오게 할게.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죠. 대학교도 장학금으로 다니고 취업도 혼자 알아서 해내던 아이. 결혼할 때는 집 마련을 못 해준 걸 제가 미안해했는데 오히려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잖아요. 절대 그런 말 다시 하지 마요. 그렇게 믿었어요. 내 아들은 절대 어머니에게 등 돌릴 사람이 아니라고요. 결혼한 지 2년쯤 됐을 때였나? 며느리 수연이는 겉으론 참 공손했어요. 전화도 자주 하고 명절에도 절 찾아오고. 근데 이상하게 늘 선을 긋는 느낌이랄까요? 제가 뭔가 조언하면 네, 어머님 말씀대로요 하면서도 금세 뒷말이 새어나오곤 했어요. 어느 날 김장철이라 김치 몇 포기 나눠주려고 간단히 아들 집에 들렀어요. 비밀번호도 여전히 같았고 아들한테도 미리 말해뒀는데 문을 여는 순간 수연이 얼굴이 딱 굳더군요. 어머님 오시기 전에 전화 좀 주세요. 너무 갑작스러우세요. 난 순간 멋쩍어서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김치 몇 포기 갖다 주려고. 다음엔 꼭 연락하고 올게. 그날 저녁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수연이가 좀 마음이 예민해. 다음부턴 좀 조심해줘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그 아이가 평소와 달리 너무 차가운 목소리였거든요. 며칠 뒤 또 일이 생겼어요. 수연이 회사 회식 있다고 해서 손주 데려다 주러 갔다가 아이 재우고 잠깐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아들이 퇴근하더니 문을 벌컥 열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엄마가 또 며느리 마음 상하게 했지. 제발 좀 끼지 마.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저한테 그런 말투로 말한 적 없는 아들인데. 무슨 소리니?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좀. 수연이 힘들게 하지 마요. 엄마 좀 신경 좀 꺼줘요.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발이 떨어지질 않더군요. 겨우 신발 신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준혁아, 내가 왜 그러니? 내가 그렇게도 아끼고 다 주고 살았던 아이였는데. 그날 이후로 마음속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의 목소리는 자꾸만 차가워졌습니다. 예전엔 하루에 한 번은 꼭 안부 전화를 주던 아이였는데 요즘은 일주일이 가도 연락 한 통 없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바쁘다며 끊기 바쁘고 카톡에 답장이 오면 그 전에 알겠어요. 그 짧은 메시지 하나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많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무슨 말을 하면 또 간섭이 될까봐. 전화기만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했어요. 나는 그저 며느리랑 잘 지내고 싶었을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아이는 달랐습니다. 수연이는 제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 엄청 예민한 편이에요. 특히 사람들 시선에 민감해서 조금만 눈치 주면 상처받아요. 그 말을 들은 날 난 내 행동 하나하나가 다 상처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말수도 줄였고
일부러 몇 달간 발길도 끊었어요. 어린 손주가 보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 기분이 상할까 봐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권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김 여사님, 혹시 수연이 며느리한테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권사님은 아들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날 수연이가 권사님께 울먹이며 말했다더군요. 어머님이 절 종 부리듯 하세요. 저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없을까요? 그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내가 그랬다고요? 차마 권사님께도 말 못했어요. 그저 멍한 얼굴로 고개만 저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만히 앉았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딸처럼 대해주고 싶었어요. 결혼 첫 해에는 설날 전날부터 같이 시장도 보고 혼자서 명절 음식 하느라 지치지 말라고 일부러 며느리 목까지 미리 만들어 갔습니다. 결혼기념일 때도 백화점 상품권 한 장 넣어줬고 손주 태어나기 전에는 내가 쓰던 금반지도 물려줬어요. 어디 하나 아꼈다는 말도 안 하고. 그런데 그 아이는 사람들 앞에선 불쌍한 며느리였고 나는 어느새 못되게 구는 시어머니가 돼 있었어요. 며칠 후 아들 준혁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수연이 많이 힘들어해요. 엄마가 좀 이해해줘요. 수연이는 그런 걸 잘 못 견뎌요. 그 말이 뭐가 이상했냐면 그 애는 결혼 전부터 사교적이고 성격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회사에서 일도 잘하고 친구도 많고 오히려 남편보다 사회성 있는 애였죠. 그런 아이가 왜 유독 나한테만 예민하고 상처받는 걸까요? 그때 처음으로 혹시 이건 일부러?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곧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친구 미숙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혹시 아들 며느리 요즘 사이 안 좋아? 왜? 무슨 일 있었어? 미숙이는 딸이 다니는 학원에서 일하는데 하필 수연이가 그 학원 앞 카페에서 친구들과 수다 떠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아휴, 나 진짜 시어머니 때문에 숨이 턱턱 막혀. 이제 남편한테도 시어머니 좀 떼어내라고 했지. 진짜 노후 준비 못한 사람한테 붙들려서 내가 무슨 봉이야? 미숙이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숨이 막히더라고요. 아들 집엔 가지도 않고 돈 한 푼 요구한 적도 없고 시도 때도 없이 살가운 말 한마디 해주던 내가 그 아이한텐 노후 준비 못한 짐짝이었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말투도 무겁고 얼굴이 굳어 있었죠. 엄마 수연이랑 좀 거리를 뒀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악이 없는 건 알지만 수연이는 엄마랑 부딪히는 게 힘들대요. 그 말에 정말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 알겠다. 엄마가 조심할게. 입술을 꼭 깨물고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아들이 나를 걱정하는 눈빛조차 주지 않고 그저 수연이 말만 믿고 있다는 게 더 마음 아팠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요? 정말 내가 너무 얹혀 살았던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 그 아이가 날 일부러 멀리한 걸까요?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조용히 물러나 줄게. 그게 너희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길이라면 엄마는 기꺼이. 그런데 그 선택이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 아들이 점점 나를 잃어가게 만드는 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난 아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일부러 줄였어요. 그의 부부의 삶에 조금이라도 짐이 될까 싶어서요. 매주 일요일이면 손주 얼굴 보려고 가던 교회도 그만뒀고
그냥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조용히 나 혼자 말없이. 내가 그렇게 물러선다면 언젠가는 아들도 다시 돌아오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혼자 집으로 찾아왔어요. 늦은 저녁 반찬 몇 가지 하고 있는데 현관 비밀번호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죠. 준혁이니? 아들이 조심스럽게 들어서더군요. 그 얼굴에 익숙한 미소도 따뜻한 눈빛도 없었습니다. 뭔가 말 꺼내기가 어려운 듯한 기색. 식탁에 앉은 아들,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좀 떨어져 지내면 안 될까? 그 말에 순간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뭐라고? 수연이랑 얘기 많이 했어. 엄마도 혼자 지내는 게 더 편하실 거고, 우리도 이제 애 키우느라 정신없고. 그 아이는 계속 말을 돌려 말하려 했지만 결국 요지는 하나였어요. 우리 집 근처에서라도 좀 멀리 계시면 좋겠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집이 누구 명의인지는 그 애도 알고 있을 텐데. 결혼할 때 준혁이 명의로 바꿔줬지만 원래는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내가 허리 휘게 일해서 마련한 집이었고 아들 결혼할 땐 이게 가장 큰 선물이라 생각해서 혼인증여로 넘겼죠. 그때도 변호사한테 한참을 물어봤어요. 진짜 괜찮겠냐고 아들이 이혼이라도 하면 이 집이. 그때 준혁이가 말했죠.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이 집 원래 엄마 거잖아요. 제가 평생 지킬게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런 아들이 이제는 나보고 멀리 떨어지라 합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겠다. 엄마가 조심해 볼게.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마 그 아이도 알았을 겁니다. 그 한마디가 나한텐 죽는 것처럼 아픈 말이었다는 걸요. 며칠 뒤 살던 집을 정리하고 아들과 멀리 떨어진 동네에서 작은 원룸을 구해 이사했습니다. 비좁고 햇빛도 잘 안 드는 방이었지만 이젠 내 짐도 내 존재도 작아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사하고 나서 2달이 지났을까 같은 교회 다니던 김 권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여사님, 미안한데 이 말 꼭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며느리 되시는 분, 그 아이 수연 씨가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니네요. 무슨 얘기요? 교회 자매들한테 그러더래요. 시어머니가 자꾸 아들 일에 참견해서 너무 힘들다. 이젠 좀 숨쉬고 살고 싶다고. 심지어 집도 뺏길 뻔했는데 겨우 돌려놨다. 이런 말까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내가 뭘 뺏어가려 했다고요? 그 집은 내가 준 거였어요. 계약서도 등기부도 모두 변호사와 공증까지 마쳤던 일인데 그 아이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왜곡하고 있었던 겁니다. 난 그 길로 김 권사님이 소개해준 한 교회 후배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 자매는 내게 조심스레 털어놨습니다. 사실 수연 씨가 남편분한테 시어머니 말은 무조건 끊으라고 했대요. 그런 엄마가 있으니까 우리 부부가 망가진다. 엄마 편만 드는 남편은 필요 없다고. 결국 아들은 그 말들에 휘둘려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며느리의 손에 끌려가고 있었던 거죠. 그제야 보였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왜 그렇게 낯설게 변했는지. 며느리 수연이는 겉으론 공손하고 착한 척했지만 속으론 아들을 서서히 조종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며느리에게 말을 걸거나 손주를 더 챙기거나 집에 오래 머무르기만 해도 그 애는 아들에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눈물로 조작했고 아들은 그걸 진심이라 믿었던 거죠. 그날 밤 오랜만에 옛날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들 준혁이 어릴 적 내 등에 엎여 웃던 모습, 첫 유치원 가던 날 내 손 잡고 울던 모습, 결혼식 날 엄마 사랑해요 했던 그 눈빛,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이 낯선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젠 좀 떨어져 살면 안 돼? 그 말 한 줄이 내 평생을 무너뜨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그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이 집, 내가 피땀 흘려 일하며 모은 돈으로 산 집. 남편과 사별하고 난 뒤 밤낮으로 식당 일, 시장 청소, 옷수선까지 하며 마련했던 내 집. 그런데 오늘은 방문객처럼 서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비닐봉지 하나, 김치 한 통, 계란 몇 개. 며느리 수연이가 계란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몰라서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주가 계란을 좋아했으니까요. 그 아이 생각만 하고 만든 작은 선물이었어요.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고 다시 눌러봤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전화를 걸었어요. 수연이가 받았고 말투는 딱딱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좀 곤란해요. 준혁이도 곧 회의 있어서 바쁘고 계란 좀 놓고 가려 했어. 손주가 좋아해서. 아, 네. 그럼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차가운 말투. 그 문 너머에 내가 예전에 웃으며 반찬을 정리하고 손주를 안아주던 공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낯선 벽이 되어 저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기계처럼 건조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우리 솔직히 말하자. 수연이 그동안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었대요. 엄마가 너무 집에 들락날락하는 것도 그렇고 애 키우는 것도 터치가 심하대. 준혁아, 내가 그랬니? 계란 가져다 준 것도 미안하다 그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이제 진짜 집도 깔끔히 정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도 마음이 편해야 하니까. 나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집을 정리하라고? 그래야 우리도 여유가 생기고 솔직히 수연이 말로는 이 집이 원래 수연이 명의였어야 했대요. 혼인 선물로 엄마가 준 거잖아요. 그래, 준 건 맞지만 그게 왜? 그러니까 엄마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우리도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혁아,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집, 누구 돈으로 산 줄은 기억은 하니?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긴 침묵, 그리고 조용히 끊기는 전화음. 그날 밤 나는 잠도 못 잤습니다. 전등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어두운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엔 그곳에서 준혁이가 공부하던 소리가 들렸고 남편 사진을 올려둔 선반이 있었던 자리엔 이제 수연이 취미로 모으는 수입 찻잔들이 놓여 있었죠. 그 집 앞 모든 공간이 내 손길로 채워졌었는데 이제 내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수연이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죠. 어머님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정리 좀 도와드리려고요. 정리? 짐이 꽤 있으시잖아요. 방마다 어머님 물건이 많아서 저희가 새로 애기방 만들까 하거든요. 나는 조용히 수연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엔 한치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정리하자. 내가 그렇게 말하자 수연이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익숙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나는 내 방에서 가방 하나에 옷 몇 벌, 책 몇 권, 사진 한 묶음만 담았습니다. 남편 사진은 액자에서 꺼내 이불에 싸고 손주 어릴 적 발도장 찍힌 액자 하나만 챙겼어요. 수연이 말했죠. 필요하시면 저희가 이사 도와드릴게요. 아, 근데 아파트는 어차피 준혁 씨 명의니까 계약서도 저희가 정리할게요. 그 말에 나는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집을 떠나는 길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몰랐던 건 그 집보다 더 소중한 걸 그들이 잃었다는 거였습니다.
나는 그 집을 떠나는 대신 내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작은 원룸에서 식탁 위에 통장을 꺼내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한테 남은 건 많지 않았지만 그 중에는 한 평 땅 문서가 있고 예금 잔고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정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무엇을 남길지 이제부터는 내가 정할 차례였습니다. 한 달, 그 집에 나의 물건을 정리하고 나온 지 딱 한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전에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도 몰랐어요. 김치 담그고 반찬 나르고 손주 볼거리 챙기고 가끔 수연이 먹고 싶다던 찜닭이라도 해두면 또 냉장고에 넣어두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지금은 다릅니다. 냉장고도 작고 반찬도 사흘에 한 번 소량씩만 합니다. 시장 가도 예전처럼 얘도 먹겠지 하고 3인분씩 사지 않습니다. 조용히 딱 나 혼자 먹을 만큼만. 처음 며칠은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혼자 방구석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울다가 너무 창피해서 손등으로 입을 막고 울었어요. 그런데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울고 나니 어느 날부터는 마음이 조금씩 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비워진 자리에 이제는 준비라는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작은 손가방 안, 항상 들고 다니던 지갑 속에 있던 통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낡은 비닐 커버에 쌓인 통장. 이 통장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내 진짜 비상금이었습니다. 나는 남편 돌아가시고 난 후 혹시 모를 날이 오면 쓸 돈이라며 식당 마치고 밤에 대리운전 청소까지 나가며 1,000원, 5,000원씩 모은 돈이었죠. 조용히 책상에 앉아 그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잔고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지만 나 하나 먹고 살기엔 넘칠 만큼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서랍, 갈색 봉투에 고이 모셔뒀던 땅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땅은 남편이 돌아가기 전 유일하게 우리 명의로 사두었던 작은 밭이었습니다. 언젠간 그곳에 조그만 텃밭이라도 가꾸며 살자고 했던 남편의 마지막 꿈이 담긴 곳이죠. 지금은 시세가 많이 올랐다는 말도 들었고 근처에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선다고도 했습니다. 나는 그 땅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걸 다시 누구한테 줄까? 누구한테 남기면 내가 덜 억울할까? 며칠 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담하러 온 줄만 아셨는지 사장님은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이거 팔 생각이신가요? 아니요. 아직은요. 대신 이걸 상속 유언장에 명확히 넣고 싶은데요. 전 이 땅만큼은 절대 그 애들한테 넘기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사장님이 멋쩍게 웃으셨죠. 어르신도 참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나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면 나보고 나가달란 말은 안 했겠죠. 그렇게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조용한 상담실에서 나는 모든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혼인 선물로 집을 줬는데 며느리가 절 내쫓았어요. 아들은 제 편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제 남은 재산은 다른 데로 돌릴 겁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유언장 작성과 함께 법적 효력이 있는 방식으로 아들에게는 단 1원도 남기지 않도록 조항을 명확히 넣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통장을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이건요. 손주 앞으로 쓰고 싶어요. 그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적어도 그 아이한텐 미안하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 곁에서 늘 나를 진심으로 챙겨주던 뜻밖의 한 사람, 동네 경로당에서 늘 말벗대어주고 언니 아들 때문에 또 속상했죠? 하며 내 어깨 토닥이던 그 후배에게도 일부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전 언니 같은 시어머니가 있었다면 인생이 덜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날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유언장을 쓰고 돌아오는 길 햇살이 참 따뜻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까진 누굴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내 전부였는데 지금은 그저 조용히 정리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모든 게 정리가 되면 그 집에도 그 아이들에게도 아무 말 안 할 겁니다. 그냥 조용히 살아가고 내가 떠난 뒤에야 알게 되겠죠.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그들에게 주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날 밤 손편지를 한 장 꺼냈습니다. 준혁아, 나는 내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줄 몰랐다. 그 집에서 나가달라 했을 때 엄마는 죽은 듯이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엄마는 남은 삶, 엄마답게 살 거야.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지는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 엄마는 이제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대신 너를 그리워하지도 않을 거야. 엄마가 가진 마지막 선물은 너 아닌 누군가에게 갈 거다. 그게 엄마의 마지막 선택이다. 잘 살아라. 그 편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죠. 언젠가 내가 세상 떠난 뒤 그 아이가 그 편지를 읽게 된다면 그땐 후회해도 늦었다는 걸 알게 되겠지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겠다고 마음먹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저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 너무 오랜만이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아들 목소리에 반가움이 앞서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먼저 마음이 단단히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어디서 보자. 나는 일부러 동네 구석의 낡은 찻집을 골랐습니다. 지나치게 꾸며진 카페도 사람 많은 프랜차이즈도 싫었습니다. 이야기가 어지럽게 흐를까 봐요. 작은 창가에 앉아 있는데 준혁이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엔 피곤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눈밑, 눌린 머리카락, 풀죽은 어깨. 예전처럼 당당하고 의젓하던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엄마 저 말을 제대로 꺼내지 못하는 아들의 모습에 나는 조용히 손에 쥐고 있던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 그날 나 너무 큰 실수했어요. 아들이 손가락 사이에 끼워 놓은 휴대폰을 꺼내 들더니 내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엄마 집 CCTV예요. 그때 엄마가 계란 가져오셨던 날 수연이가 몰래 설치해 놓은 CCTV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저도 몰랐는데 수연이가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보여서 집에 있던 USB를 우연히 봤는데 거기에 영상이 있었어요. 나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 내가 집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닐봉지 하나 들고 초인종을 누르지도 못하고 망설이다가 겨우 전화를 거는 내 모습. 수연이가 문도 열어주지 않고 전화를 받으며 차가운 말투로 응대하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 문을 닫고 들어간 수연이가 거실에서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아, 진짜 시어머니 또 왔어. 이젠 아주지 딸인 줄 알아. 어디서 그런 구질구질한 김치를 또 들고 와선. 죽어도 집은 못 내줘. 내가 알아서 집에서 내쫓을 거야. 준혁이 그이는 내가 몇 마디만 하면 알아서 엄마 끊어내. 얼마나 단순한데. 그 녹음 속 말투는 내가 알던 수연이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달콤하고 친절했던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고 비웃고 조롱하는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 말미엔 손주가 울면서 할머니 보고 싶어 하는 걸 수연이가 버럭 화를 내며 할머니는 다시는 안 와. 라고 말하는 장면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저리도록 흔들리더군요.
그런데 그 옆에서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를 떨며 고개를 푹 숙인 채 울먹였습니다. 엄마,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진짜 얼마나 바보였는지 알았어요. 엄마가 날 위해 집도 주고 인생 다 바쳤는데 나는 그 여자 말만 듣고 엄마를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멍하고 심장은 아팠지만 그토록 듣고 싶었던 사과의 말이었기에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나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토록 바르고 의젓했던 아들도 계속되는 속삭임과 거짓말에 결국 나를 의심했고 내가 걸어온 평생을 단 한순간에 부정했습니다. 나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이 한순간에 돌변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말라가는 과정을 내가 다 보았기에 다음 날 아들이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엄마, 수연이랑 이혼할 거예요. 그 사람, 내가 믿고 있던 모든 게 다 거짓이었어요. 정신과 상담도 받아봤는데 그 사람 엄마한테 한 거 전형적인 정서적 학대래요. 제가 당한 것도 포함해서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도 이제부터는 내 삶 살아야지. 누구 말에 휘둘리지 말고. 그리고 집 다시 엄마 명의로 돌릴 수 있게 정리할게요. 엄마가 주신 집인데 내가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다, 준혁아. 그 집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 엄마는 다 내려놨단다. 하지만 대신 한 가지만 해다오. 뭔데요? 다시는 누구 말만 듣고 내 사람을 버리는 바보 같은 짓 하지 마라. 아들은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르르 떨어지던 그 얼굴, 내가 사랑한 아들의 얼굴이 그제야 조금 돌아온 듯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이혼을 준비했고 며느리 수연이는 끝까지 피해자 행세를 했지만 CCTV 영상은 너무도 명확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자는 아들의 품에 안겨 할머니 집에 또 가고 싶다고 말했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걸 정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남은 삶,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위해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날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다 내 잘못이에요. 엄마를 그렇게 쫓아낸 것도, 수연이 말만 듣고 엄마를 오해한 것도 전부 제 책임이에요. 작은 원룸 앞마당, 햇살이 내리쬐는 그 평범한 오후에 그 아이가 말없이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누가 봤으면 흠칫 놀랐을 겁니다. 넥타이도 풀지 못한 채 퇴근 후 달려온 얼굴, 다리는 땅에 그대로 닿아 있었고 양손은 바닥을 짚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일어나라, 준혁아. 너 무릎 꿇는 거 보고 싶지 않아. 엄마, 아니에요. 전 그럴 자격도 없어요. 엄마한테 그런 짓을 했는데 어떻게 눈을 마주쳐요.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 손끝으로 아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래, 그럼 무릎 꿇은 채로 들으렴. 네. 엄마는 이제 너에게 기대하지 않을 거다. 아들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엄마는 너를 용서하지 않지만 그래도 너를 미워하지도 않을 거야. 엄마, 그동안의 시간 내가 준 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저 내가 내 아들이어서 당연히 주고 싶었던 거니까. 아들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 엄마도 엄마를 위해 살 거다. 그리고 너도 엄마 말고 너 자신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어야 해. 다시는 안 속을 거예요. 다시는 그런 사람한테 엄마 같은 사람을 잃는 실수 안 할게요. 약속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정식으로 이혼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수연이는 끝까지 억울하다며 눈물도 흘리고 법적으로 맞서기도 했지만 CCTV 영상은 말보다 강했습니다. 법정에서까지 확인된 수연의 언행, 심지어 준혁이에게 했던 정서적 조작과 폭언, 손주에게 들려줬던 왜곡된 가족관계까지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수연은 그 집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실 수 있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럴 이유가 없다. 그래도 그 집은 엄마 거잖아요. 이젠 아니다. 나는 그 집에 나를 묻어두고 나왔단다. 그럼 엄마는 이제 어디서? 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여기, 이 작은 방에서 내가 좋아하는 책 읽고 내가 먹고 싶은 반찬 해 먹고 혼자 조용히 텃밭 가꾸면서 살 거야. 하지만 엄마는 이제 엄마답게 살 거다. 그게 내 남은 인생의 가장 큰 복수야.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손주가 내게 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서 자면 안 돼요? 그럼 되지. 우리 손주는 할머니 집이 좋구나. 응. 엄마는 나보고 할머니한테 가지 말랬는데 이제 안 그럴 거야. 아빠가 그러셨어. 할머니가 진짜 가족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손주를 꼭 안고 가만히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할머니는 그 말 듣고 싶어서 많이 기다렸단다. 한 달 뒤 나는 유언장을 다시 들춰봤습니다. 그리고 몇 줄을 새로 썼습니다. 아들에게는 모든 것을 되돌려주지는 않겠지만 진심으로 뉘우쳤다는 증거로 1년에 한 번 내 생일에 이 집에 와주길 바란다. 그날엔 손주와 함께 내가 심은 들꽃 앞에 앉아 차 한 잔 마시고 가렴.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제 나는 말합니다. 나를 지우려 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었지만 내가 가장 아꼈던 것만은 지키고 나왔다고. 자존심, 내 이름, 내 존재. 그것만은 누구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걸 나는 내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나는 한때 그들의 시어머니였고 지금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